자, 제 7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경비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나라에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있겠죠. 그냥 그것을 공공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공부문이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1년에 돈을 얼마 쓰는데 이렇게 정부 지출의 크기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 점차 공공경비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공공경비에 대한 생산성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는요, 그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을 이어받은 학파를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하는데, 자, 고전학파는 시장의 기능을 신뢰한다고 했죠. 시장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바로 그것이 후생경제학 제1정리죠. 시장은 스스로 완벽하게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후생경제학 1정리입니다. 자, 따라서 고전학파는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라고 바라봤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로 줄이고자라고 했어요. 왜? 정부는 시장에 기해서 시장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러한 관점을 야경 국가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밤에 경찰 업무만 보는 국가라고 얘기하죠. 자, 경제 활동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본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고전학파의 시각에서는 공공경비를 비생산적인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나라, 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쓴다. 자, 민간 경제에서 써야 될 돈을 정부가 조세로서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그죠? 시장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시장에서 운용되고 사용되어야 할 돈을, 자금을, 자원을 정부가 조세로 끌어다가 정부가 쓴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곳에서 비효율적인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공공경비의 성격을 비생산적이라고 봤고, 따라서 공공경비는 작을수록 좋다라고 봤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에는, 과거에는 공공경비에 대해서 비생산적이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점차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독일의 재정학자들은 공공경비를 통해서 국가의 성장을 앞당길 수도 있고 민간의 생산 기반 강화나 소득 증대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국가에 의한 공공지출이 국민 소득,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점차 공공경비에 대한 생산적인 성격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후대에 케인즈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케인즈 때에 이르게 되면은, 자, 우리 세계 대공황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케인즈 경제학은요, 세계 경제 대불황이라는 사건과 함께 태어난 경제학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엄청난 불황이 발생했었을 때 민간 소비는 늘릴 수가 없죠. 사람이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의 투자는요, 물건이 안 팔려서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는데 기업의 투자 늘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결국 누가?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이럴 때 인위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서 돈을 많이 쓰면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럼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자, 이렇게 방금, 자,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부가 돈을 쓰라고요. 정부가 돈을 쓰면 경기의 불황을 이렇게 좀 올릴 수가 있죠. 경기를 올릴 수가 있고, 자,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정부 지출을 줄여야겠죠. 정부 지출을 줄이면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 경기 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것에 공공경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케인즈 때에 오게 되면 공공경비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공경비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소비적 경비가 있고, 두 번째 투자적 경비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쓰고 없어지는 돈이 바로 소비적 경비이고, 자, 두 번째 돈을 썼는데 이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을 투자적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 20만 원이 있는데 돈 20만 원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그것은
이것은 소비적 경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20만 원으로 책을 사거나 프린터기를 사는 경우에는 20만 원이라는 돈이 책이나 프린터기라는 다른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고 책이나 프린터기가 내가 앞으로 일을 하거나 돈을 벌 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은 투자적 경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경비 중에서 소비적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겠죠. 또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사 용지도 필요할 것이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소비적 경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서 댐을 짓거나 공항을 짓거나 항구를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썼지만 그 돈이 댐, 공항, 그리고 항구, 도로 이러한 형태로 남아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 이런 것들을 투자적 경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 지출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돼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공경비는 이전성 여부에 따라서 비이전적 경비와 이전적 경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넘겨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비이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넘겨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정부가 있는데 이 정부가 직접 자기가 돈을 100억 원어치의 돈을 씁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직접 자기가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100억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100억을 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그만큼의 유효수요 또는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여러분, 유효수요와 총수요는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효수요하고 총수요는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경제사회에 있는 전체 수요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케인즈 경제학에 의하면 바로 이 유효수요나 총수요의 크기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라고 했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 어떤 나라의 공장이 물건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수요의 크기가 80개만 주문이 들어온다면 물건을 80개만 만들 것이고 그러면 국민소득의 크기는 80으로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건을 80개 만들 것이고 80개만큼 판매할 거고 80개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90개로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물건을 90개를 만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소득도 물건 90개의 크기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한다. 바로 이게 뭐라고 했죠? 바로 이게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따르면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수요의 크기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원리를 유효수요의 원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전학파 경제학은 뭐라고 했죠? 고전학파는요. 자, 생산시설이 100개가 아니라 만약에 110개의 생산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이렇게 공급 능력이 확충되면은 그러면은 110개의 물건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국민소득은 110개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죠? 만들어진 물건은 반드시 팔린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우리 그것을 세이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것을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라고 하고 이렇게 물건을 더 만들면 더 만들어진 물건은 반드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세이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 자금 시장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자율의 변화에 의해서 결국 대부 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서 균형 이자율이 달성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다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요 이론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드리면서 다시 우리 요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정부가 자신이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지출하면서 돈 100억을 쓰게 되면 이거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이게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전적 지출을 썼다라고 하면요.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정부가 돈을 쓰는데 이 돈을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이 돈을 줍니다. 자, 어떻게 주는 거죠? 자, 보조금 같은 걸로 주는 거예요. 뭐 최저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생활이
생활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이걸로 돈을 쓰세요. 이걸로 생활비를 쓰세요. 이러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의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전적 경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전적 경비를 주게 되면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사회의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까? 아니요.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 보세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100억을 줬어. 국민들 통장에 100억을 입금해 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 요 행위만으로 인해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쓰라고 돈만 준 것뿐입니다. 그럼 이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언제 증가하느냐? 그 돈을 받은 국민이 돈을 쓸 때 그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바로 그때 돈을 받은 국민이 돈을 쓸 때 그때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정부가 자기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100억 원어치 지출할 때는 말 그대로 돈 100억이 전부 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다 쓰여요. 만약에 정부가 A4 용지를 산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에 쓰는 A4 용지 값이 진짜 한 100억 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아마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A4 용지를 100원어치 샀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돈 100억이 전부 다 총수요 증가에 쓰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쓸 돈 100억이 생기면 이 100억을 다 쓴다? 아니요. 그중에 일부만 써요. 바로 그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MPC라고 하는데, 자, MPC라고도 하고 스몰 c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MPC 뭡니까? 자,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우리 이것을 한계 소비 성향 MPC라고 했어요. 자, 국민들은요, 소득이 1원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1원을 증가한 소득을 다 소비에 써버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을 소비에 쓰고 나머지는 저축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원이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300만 원을 다 쓰고 다 써버리는 사람들은 잘 존재하지 않겠죠. 그중에 일부는 쓰고 나머지 일부는 저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MPC가 0.6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국민은요, 이 돈을 어떻게 한다? 자, 이 돈을 100억이 들어왔죠?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60억은 소비 지출에 써요. 소비에 씁니다. 자, 우리 거시경제학이 말하는 바로 그 가계 소비죠. C. 라지 C라고 하는 소비에 60억을 쓸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억은 어디로 갈까요? 나머지 40억은 저축에 쓰이게 됩니다. 나머지 40억은 저축에 쓰이게 돼요. 자, 우리 저축은 세이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부가 자기가 돈 100억을 쓸 때에는 총 수요가 100억 원어치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 돈을 국민들한테 이전적 지출로 넘겨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 100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총 수요가 일부인 지금 제가 예시한 숫자에 의하면 60억 원만큼만 총 수요 증가에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똑같은 돈 100억을 쓸 때 이 100억을 비이전적 경비로 쓸 때와 이전적 경비로 쓸 때 언제 총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바로 비이전적 지출을 할 때, 바로 이때 총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요 원리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쓸 때 똑같은 돈을 써도 비이전적 지출을 할 때가 이전적 지출을 할 때보다 총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라는 이 원리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개념도 말씀드렸고, 이전적 경비는요, 자, 이러이러해서 경비를 지급받은 개인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로소 총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 따라서 이전적 경비 지출만으로는 총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국민소득이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제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돈을 받은 국민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소득은 언제 증가한다? 이 돈을 지급받은 국민이 돈을 쓸 때, 그때 비로소 총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비이전적 지출이 이전적 지출보다 유효 수요와 국민소득 증가에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정부 지출, 즉 공공경비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점점 커져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맨 처음에 바그너라는 사람은요. 자, 바그너의 법칙이란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다른 말로 국민경제가 성장해 나갈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상대적이라는 단어에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커 나가면 공공경비는 당연히 커집니다. 따라서 공공경비의 절대적인 수준이 커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요건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상대적인 크기, 즉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자, 국민 경제가 점차 성장한다고 볼게요. 자, 우리 국민 경제의 크기가 요만큼으로 점차 국민 경제의 크기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비하면 국민 경제의 사이즈가 점차 이렇게 커져 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 경비의 절대적인 크기도 커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상대적인 크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중에서 정부 지출 또는 공공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 옛날엔 이랬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절대적인 공공경비의 확대는 당연한 거고 전체 국민 경제에서 공공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것을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국민 경제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 경제에서 공공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까에 대해서 바그너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 유기체설에 근거해서 자, 나라가 점차 발전하다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뭉뚱그려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경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다 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그너의 법칙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는데 바로 이것이 공공지출 팽창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 나가다 보면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가 있고 중기 단계가 있고 후기 단계가 있는데 경제 발전의 각 단계마다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경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맨 처음에 경제 발전 초기에는 사회 간접 자본 형성을 위한 지출이 증대되죠. 자, 처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경제 발전을 시작할 때 뭘 했죠? 고속도로 건설했고요. 고속도로 건설했고 항구 건설했고 댐 지었죠.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SOC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SOC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도로도 없고 항구도 없고 댐도 없고 발전소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짓는데 공공경비가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짓느라고 돈이 많이 쓰인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 소득 증가에 따라서 공공 소비 지출이 증대되고 민간 투자의 보완을 위해서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 단계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그것들을 정부가 수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정부 지출, 공공경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민간 투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때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출도 이루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또는 국가에서 연구소를 세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간 투자의 보완을 하기 위한 지출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경제발전 중기 단계에서도 공공지출은 증가하게 되고요. 자, 경제발전 후기 단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전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아주 희귀한 질환에까지 의료보험을 적용해 준다거나 또는 아주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까지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를 위한 이전 지출이 증가하게 돼서 결국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각각의 단계마다 정부는 돈 쓸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점차 공공경비는 커지게 된다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이론들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 전위 효과론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전위 효과론에서부터 미시적 이론 나오죠. 교과서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여기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전위 효과론은요, 피콕과 와이즈만이라는 이름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 둘이서 연구한 건데, 자, 영국의 경비 지출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 영국이란 나라의 공공경비가 지출되는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경비가 불연속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경비가 불연속적으로 팽창한다라고 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끊어지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 말은 곧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공공경비의 수준이 갑자기 종전의 수준보다 팍 증가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공공경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팍 뛰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일이 요렇게 발생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팍 뛰는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전위 효과론입니다. 자, 처음에 평상시에는 별 일이 없죠. 평상시대로 공공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지진이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나라에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면 정부가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생하면 그 전쟁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정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정말 몇 천조 원의 아마 전쟁 경비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자, 전쟁이 발발했다 또는 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자연재해를 복구하고 회복하기 위한 공공경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큰 일이 생기면,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면 공공경비는 갑자기 평상시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갑자기 공공경비가 팍 뛰게 됩니다. 팍 뛰게 돼요. 바로 우리 이것을 문턱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 문턱 효과는요, 사회적인 격변으로 인해서 국민의 조세 허용 수준이 상승하는 효과를 얘기해요. 자,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나라가 전쟁 경비를 대야 되니까 국민들이 높은 세금을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아, 그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탱크도 사야 되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세금이 높아지는 걸 국민들이 감안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감내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조세 허용 수준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공공경비는 이때 팍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팍 증가한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자연재해를 복구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높아진 조세 수준을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세율이 20%였어. 그런데 이러한 일이 터져서 국가에서 세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대. 자, 평상시였으면 안 된다고 막 극렬하게 반대했겠지만 지금 전쟁이 터진 통이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전쟁 중이니까 나라가 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여. 바로 그게 문턱 효과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세율이 50%인 상태가 쭉 유지되다 보면은, 그래, 뭐 원래 뭐 나라가 돈이 필요하지 하면서 이제는 세율 50%에 적응한다, 익숙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이것을 전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전위 효과는요, 위치 자체가 옮겨지는 효과를 얘기해요. 자, 종전에는 바로 이 정부 지출의 추세선이 이 정도 수준에 있다가 이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위로 올라올 때 처음에는 하고 이렇게 충격이 있죠. 바로 그게 문턱 효과인데, 한번 이렇게 하고 올라오고 나면 이제 이 상태로 한동안 머무르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이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의 추세선이
수준이 이제는 이 위치로 고정된다 이 얘기죠. 바로 이것이 정부 지출의 추세선의 위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를요 저는 약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물이 엄청 뜨겁습니다. 오와 하면서 으아 하면서 물이 처음에는 엄청 뜨겁죠. 그런데 그렇게 한 1분 지나면요 이제는 적응해요. 이제는 특별히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는 이 뜨거운 온도에 적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이 높아진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이제 국민들이 높아진 정부 지출 수준에 익숙해지는 효과를 전위 효과라고 한다. 이것을 만약에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약간 저는 new normal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new normal. 옛날엔 이게 normal이었죠. 그런데 자, normal 상태에서 전쟁이 터져서 이상한 상태가 된 건데 이제 이 이상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제 이게 새로운 기준, new normal 상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전위 효과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적 혼란기가 끝났어. 자, 이제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경비의 지출 수준이 다시 그 전으로, 전쟁 전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돌아오지를 않고 이 수준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왜 계속 남아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효과가 바로 점검 효과예요. 사회적 격변이 끝난 후에도 예방활동 등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효과를 점검 효과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전쟁의 예를 든다면 자,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야 이번에 전쟁하고 나니까 정말 평상시에 국방력을 얼마나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 따라서 전쟁은 끝났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탱크라든가 미사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미리 만들어 놓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요. 자 자연재해를 겪었어. 그러면은 야 이번에 자연재해를 복구하고 나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공공경비가 높은 수준으로 지출되는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방활동 등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효과를 점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전위 효과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 나라의 공공경비가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팍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자 이것은 문턱 효과와 전위 효과와 점검 효과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쉽게 이해하시고요. 자 평가 보면요. 외부적 충격이 발생했었을 때 나라에 큰일이 발생했었을 때 이로 인해서 정부 지출이 급속히 높아지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러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전쟁이 사실 발생하지 않은 지 수십 년이 지났죠. 물론 몇몇 나라에서는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공공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평상시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증대되는 상황은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위 효과로는 자연재해나 전쟁 발발과 같이 나라에 큰일이 있는 경우에 공공경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잘 설명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공공경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계점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시적 이론 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공부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보시면은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에 거시적 이론, 미시적 이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 거시, 미시 요거 구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구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각각의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중위 투표자의 행동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브라운과 잭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수결 투표제도 하에서는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대로 투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수결 투표제도 하에서는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그러한 중위 투표자가 갖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나오는데 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무엇인지 처음 나온 개념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기초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 경제학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죠. 자, 근데 이 앞에 어떠한 말이 생략돼 있냐면 어떤 특정한 재화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그걸 X재라고 할게요. X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였냐 하면요. 자, X제의 가격이 1% 변할 때, 자, X제의 가격이니까 PX를 할 수가 있겠죠. 자, X제의 가격이 1% 변할 때, X제에 대한 수요량이 몇 %나 변할 것이냐. 우리 이것을 X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요건 뭐냐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얘는 공공인데 얘는 그냥 G라고 할게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뭐가 와야 돼요? 소득이 1% 변화하면 중위 투표자의 소득이 1% 변화하면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하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변화하면 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 소득을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컴이니까 자, 중위 투표자의 소득이 1% 자, 여기 밑에다가 중이라고 할게요. 자, 중위 투표자의 소득이 1% 변화할 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자, 얘를 G라고 할게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몇 %나 증가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요 값이 2라고 한다면 X제의 가격이 1% 상승할 때 자, X제에 대한 수요의 크기는 2%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상재로 분류합니다. 정상재. 여러분 정상재가 뭐였죠? 정상재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적인 재화라고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열등재라고 했습니다. 자, 열등재는 이게 마이너스죠. 열등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소비가 또는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가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따라서 자가용은 정상재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버스, 전철 이러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중교통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열등재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중위 투표자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몇 %나 증가하는가를 의미해요.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정상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이 점차 더 부유해지면 더욱더 큰 공원, 더욱더 넓은 도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중위 투표자의 소득이 1%만 증가해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3%나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위 투표자의 소득이 10%가 증가하게 되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30%나 증가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해요. 바로 G,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하죠.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중위 투표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세로축에 올 텐데 자, 이렇게 45도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45도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바로 이것이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일 때. 자, 소득이 증가하는 것만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45도선을 따라서 공공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보다 크다 하면 공공 서비스가 더 빠르게, 더 급하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가 성장할 때 국민 소득의 증가폭보다 공공 경비에 대한 증가폭이 더 빠르게 증가하게 돼서 결국 공공 경비가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1% 증가할 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몇 %나 증가하겠느냐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몰의 비용병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요, 보몰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회, 이 정부 조직을 굉장히 비생산적인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자, 우리 경제에는 민간 부분이 있고, 자, 민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 부분이 있어요. 정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뭐냐면, 민간은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정부는요, 비효율적이에요. 얘는 비효율적. 그리고 민간은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요. 여기는 생산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냥 철밥통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민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니까 노동 생산성도 높아져요. 노동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노동 생산성. 우리 이것을 MPL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민간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자꾸만 높아져서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돼요. 자, 임금인데 민간 부분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상승하게 돼. 요거 이해하시겠죠? 민간 부분은 일을 잘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점점 더 잘 만들죠. 옛날보다 훨씬 더. 옛날엔 정말 한국이라는 저간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하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세계 메이저 반도체 회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민간 부분이 일을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생산성, 반도체 사업의 생산성이 점차 증가하게 돼. 그러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생산성도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도 연봉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아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낮아. 그런데 민간 부분의 임금이 증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정부 부분의 임금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의 월급을 결정할 때는 민간 부문의 월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지도 않은 정부 부분의 인건비마저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생산성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인건비가 증가한다 이 얘기죠. 바로 이게 보몰의 비용병 이론이에요. 자,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고 생산성이 낮아요. 자, 사람이 드립다만이 고용돼 있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보시면은 뭐 비싼 설비 이런 거 있습니까? 복사기랑 팩스밖에 없어요. PC 몇 대 하고. 자, 설비는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사람이야. 그런데 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고용돼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반도체 공장 가면요, 그 반도체 공장 생산 설비 한 라인을 까는데 10조 원씩 막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대요.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부분은 생산성이 낮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성이 향상되지도 않은 공공 부분의 임금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게 돼요. 보통 임금 협상을 할 때 민간 부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이거에 몇 %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공 부분의 임금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의 양은 불변이야. 이 말은요, 나라가 하는 일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라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공공 경비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 경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인건비만 높아지게 되어서 공공 경비는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정말 아주 독설을 날리고 있는 거죠. 나라가 하는 일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월급만 더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공공 경비가 증가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 이것을 비용병에 걸렸다. 자, 보몰이 보기에는 나라가 이러한 현상에 빠져 있으면 나라가 비용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래서 비용병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을 보겠습니다. 자,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옛날 얘기에 나오는 괴물을 의미하는데, 자, 정치 활동에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면요, 어떤 정치 사회에 존재하는 독재자나 권력자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뷰캐넌은요, 리바이어던 가설과 철의 삼각형 가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는데 그냥 이 둘을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익 집단이 무엇인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활동 과정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세 가지 주체가 있다라고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정치가 관료 이익 집단이라고 했죠. 자, 이익 집단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의 추진을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공공경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줌으로써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다수의 공공지출안을 찬성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들어줘서 표를 많이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역시 공공지출을 늘리는데 찬성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돼요. 자, 그리고 관료들도요, 정부 공무원들도 자신의 예산 부서, 자신의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위해서 다수의 공공지출안을 추진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자, 우리 어떤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세 가지 주체가 모두 다 공공지출이 증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모두 다 공공지출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걸 요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철의 삼각형이라고 해요. 자, 이 정치 활동의 참여 주체 셋이서 모두 다 공공지출이 증가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공공지출은 필연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철의 삼각형입니다. 이게 너무나 견고하다는 거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공경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자, 이 안에 보면 이제 관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정치가가 있죠. 자, 정치가는요,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관료들은 다수의 공공 지출안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요 둘에 의해서 공공경비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나 권력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수록 이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 이들의 이러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행동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들이 우리 정치 사회에서 또는 우리 경제 사회에서 사실상 리바이어던 독재자와 같은 권력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공공경비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게 되면 결국 공공경비는 증가하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다 공공경비는 필연적으로 증가, 팽창할 수밖에 없다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다음에 재정착각 가설인데 이건 사실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특정한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질 때 수혜자가 그 편익은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야, 공원이 생겨서 참 좋다라고 해서 공원의 편익은 잘 느낍니다. 공원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 라고 느끼는데 사실 그 공원을 만드는데 너의 세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 다른 말로 본인의 세금 부담이죠. 자, 본인의 세금 부담은 잘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이것을 재정 착각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재정 착각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공공재 공급 비용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공공재 공급 비용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공원을 짓는데 1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60만의 비용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럴 때는 국민들이 공공재의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세금을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이만큼이나 공공재가 지어지네? 라고 착각하면서 공공재가 굉장히 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 더 많은 공공재 생산, 공급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공공경비가 팽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공공경비는 왜 팽창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231페이지에
이렇게 예산 제도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합니다. 자,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여기 예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그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보충 설명에 넣어놓기는 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굳이 공부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회계나 세법 이런 것들은 세무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저는 약간 더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1차에만 존재하는 재정학이나 행소법이나 민법, 상법 이러한 과목들은 1차를 통과하기 위한 커트라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지역적이거나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까지 굳이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생략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문제 안 나오나요? 아니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몇 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지역적이고 나올 확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수험의 효율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 이 파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뒷페이지에 최대한 요약해 놓은 각종 예산 제도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고 요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가 바로 조세 지출 예산 제도예요.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자, 분량은 반 페이지도 안 되죠.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시험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해서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인데 그 세금을 받지 않는 것, 포기된 세수를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정부가 있고요. 이렇게 민간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민간으로부터 세금 100억 원을 징수할 일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게 1번 상황이고 이게 2번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100억 원의 조세를 징수할 일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자, 100억 원의 조세를 징수합니다. 100억 원의 조세를 징수하고 그런 다음에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요. 바로 이게 상황 1번이고요. 자, 상황 2번은요. 100억 원의 조세를 받을 일이 있는데 그거 됐고 내가 그중에서 60억은 감면해 줄 테니까 40억만 내. 40억만 내. 요렇게 한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 이랬을 때 1번과 2번은 사실상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자, 돈 100억이 일단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현금 100억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100억 갖다가 60억 보조금 돌아오면 민간은 그러면 돈을 얼마 갖게 되죠? 60억 갖게 되죠. 자, 60억 갖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요. 자, 100억 받아서 60억 줬으니까 40억이 남아 있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 100억 받을 거 있는데 40억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40억 내고 나면 이제 60억이 남게 되겠죠. 그럼 정부는요. 40억 받았으니까 이제 정부는 40억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어때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을 세금이 있는데 이거 내가 그냥 안 받을게, 전부를 안 받을게 또는 일부를 안 받을게 라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요, 사실상 그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건 지금 어떤 경우예요? 요건 지금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지금 이 경우는요, 60억 원만큼 조세 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조세 지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름에 지출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꼭 정부가 돈을 쓰는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돈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거를 안 받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을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이 돈을 꺼내서 돈을 써. 이러한 지출이 아니라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받을 돈을 안 받는 방식으로 해서, 조세를 안 받는 방식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나 60억 원의 조세 지출을 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지출을 포기된 세수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실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60억 원의 보조금과 60억 원의 조세 지출은 사실상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경제사회에서 조세 지출은 근로자에 대한 저축이자 비과세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러한 방식으로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런 것이 조세 지출이고요.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세 지출 제도를 운용할 때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해서 국회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를 조세지출 예산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돈을 꺼내서 국민들한테, 민간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출이거든요. 요것도 지출이에요. 자, 받아야 할 돈을 안 받는 것도 지출입니다. 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정부의 지출이기 때문에 국회에 의해서 이것도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해요. 정부가 첫 번째로서 자, 공공 지출을 쓰고자 합니다. 정부 지출로서 뭐 100억 원을 쓰고자 합니다. 자, 뭘 만드는데 100억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100억 원은 국회 심사 받겠습니까? 네, 받죠. 국회에 의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줘야지만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세 지출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가 없다라고 하면, 자, 조세 지출도 할 건데 조세 지출도 할 건데 조세 지출 50억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돈을 쓰는 거고 이것도 돈을 쓰는 거고 사실상 이것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여러분 조세 지출이 헷갈리면 조세 지출은 이꼬르 그냥 보조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조금 50억을 지급하겠대 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게 옳은 건데, 왜냐하면 정부 지출은 정부의 예산은 국회에 의해서 승인된 예산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의 보조금 지출인데 얘는 국회의 통제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조세지출 예산제도예요. 그래서 자, 이 제도가 운용되면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밝히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제도의 취지는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체 정부가 명목적으로 정부 지출은 얼마를 쓰고 있고 암묵적으로 조세 지출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세 지출의 남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냐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조세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직접 지출, 아까 얘기했던 명목적으로 정부가 정말 쓰는 돈을 직접 지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쓰는 돈과 암묵적으로 감면해 주는 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지출하는 돈,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조세 지출의 효과 및 그 크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자, 정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조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형태가 비과세나 감면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 말고도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실상의 조세 지출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조세 지출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힘들어. 그리고 자, 그러한 조세 지출, 그렇게 다종다양한 조세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어렵다. 그 정도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7장 이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스피드 퀴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전적 경비 지출이 이루어지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죠. 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이것만 갖고는 총수요 증가하지 않고요. 국민들이 그 돈을 써야지만 그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이전적 경비 지출이 이루어지면 같은 금액의 이전적 지출이 이루어질 때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정부가
정부가 자기가 직접 쓰면 100억을 다 쓸 수 있는데 100억을 이전적 지출로 넘겨주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만 소비에 쓰이기 때문에 더 작게 증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라면 이들에게 100억 원의 이전적 지출이 이루어지면 소비는 70억만큼만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에 4번, 바그너의 법칙이란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 지출의 절대적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자, 절대적인 크기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한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해줘야 올바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번 볼게요. 경기 팽창이 발생하면 정부 서비스와 대체성이 있는 민간 부분의 생산은 감소할 것이고, 자, 보완성이 있는 민간 부분의 생산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라에서 체육관을 지었다. 자,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게 되면 이것과 대체성이 있는 뭐 PT장 있죠. 뭐 또는 동네 헬스장 이런 것들은 대체성이 있으니까 그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면 뭐 배드민턴 라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 장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산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용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7번 피코과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론에 따르면 자, 사회적인 격변이 발생했었을 때 국민의 조세 허용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문턱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힘을 빼고 시발 효과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음에 좀 어려운 효과가 있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높은 조세 수준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정부 지출 추세선의 위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을 전위 효과라고 했죠. 전위. 위치 자체가 옮겨지는 효과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격변이 끝난 후에도 높은 조세를 유지하는 것을 점검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번 전위 효과론에 의하면 사회적 격변으로 인해서 경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데 격변이 끝났을 때도 지속적으로 경비 지출이 높은 수준을 설명할 수 없다. 요건 틀렸죠. 점검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중위 투표자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이러이러하다면 공공 서비스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한다. 1보다 크다면, 그죠? 1보다 크다면 소득 증가 속도보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 경비는 매우 빠르게 팽창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10번 보몰에 의하면 공공 부문은 대체로 민간 부문보다 노동 집약적이다.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공공 부문 이러면 주민센터 떠올리고 민간 부문 이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떠올리세요. 요거 맞는 표현이에요. 공공 부분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요거 틀린 표현이죠. 공공 부분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 공공부문까지 임금이 같이 상승하면서 공공경비가 팽창한다고 했죠. 그래서 10번 틀린 문장이고요. 자, 보몰은요.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경비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공급되는 공공수요량이 얘가 불변일지라도 인건비, 각종 경비가 증가해서 공공경비는 팽창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11번 틀린 거고요. 자, 12번 철의 삼각형에 따르면 정치가들은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고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둘이 짝짝꿍이 맞아서 공공경비는 팽창한다고 했고, 자, 이들이 우리 정치사회에서 이렇게 정부 지출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공공경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리바이어던처럼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더욱더 독재가 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공공경비 지출을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자, 13번 재정착각 가설에 따르면 공공지출이 이루어질 때 그 편익은 수혜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방면 틀렸죠. 편익은 잘 인식해. 공원이 지어지면 야 정말 좋다라고 잘 인식하는데 사실 그 공원을 만드는데 나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인식하지를 못하죠. 조세는 직접적으로 인식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발생해서 공공 지출이 감소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틀렸죠. 증가한다고 보는 이론이죠.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에 대한 사례로서 사실 이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자, 옛날에 반값 등록금이라거나 또는 대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뭐 제가 그걸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있어. 자, 부모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있겠죠. 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라에 요구를 합니다. 이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해주세요. 정부가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줘서 대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절반을 정부가 대줘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등록금을 50% 이렇게 반값 등록금으로 낮춰줘. 하면은 그 편익은 잘 느끼죠. 잘 느끼는데 그러면 나라는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서 세금을 내면 결국 그 돈으로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혜택은 잘 느끼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네 부모님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재정 착각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번 조세 지출과 보조금의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조세,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입니다. 자, 제가 원래는 예산제도에서 강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딱 이거 한 문장만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세법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원래 조세는요. 조세를 징수할 때 자, 당신이 낸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일 거다라고 해서 목적을 구속해서 목적을 특정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A씨한테 세금 거둘 때 당신이 낸 세금은 학교 지을 때 쓸 거고 B한테 세금 거둘 때 당신이 낸 세금은 도로 지을 때 쓸 거야. 이렇게 목적을 구속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처음부터 이러한 조세를 징수할 때 또는 기금을 마련할 때부터 애초에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징수하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조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목적을 처음부터 밝히고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도 그 목적에만 돈을 써야 돼요. 우리 이것을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자, 요 한 문장만 말씀드리고 제 7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